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돼야 목요일 시작하는 사전투표에 반영할 수 있죠. 현재까지는 접점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40대 총리부터 100% 여론조사까지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완주할 경우 보수 분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도 병행하고, 반면 미국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 후보 완주에 힘을 싣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마도 고민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야하,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혹시나 성사될지도 모를 단일화에 일찌감치 힘을 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또 메시지를 여러 가지 조언을 보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대표님이 관심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이 그렇게도 항상 돕고 싶었고 본인이 항상 고맙다고 표현했던 젊은 세대가 흔들림 없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나서달라, 이런 의미로 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이준석 후보의 전원으로 들었던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 한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홍준표 전 시장이 오랜만에 SNS에 입장을 냈는데,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간략하게 적었어요. 일단요, 이승훈 부의장께서 보시기엔 이 메시지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돼요. 예. 어차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이준석에 투표하는 것은 사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신 있게 이번에는 이준석에게 투표해서 국민의힘이라든가 김문수 후보가 다시는 어떤 내란 같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 예. 한골 탈퇴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의힘의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준석의 투표가 미래에 대한 투표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실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한 번도 지지를 선언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의 입으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예. 사실상 속마음은 정계를 은퇴하고 하와이에 있습니다만 이준석에 대한 응원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최 의원님, 특사단이 미국에 가서 전원이었죠. 이제 홍준표 시장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까지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는 실제 생각하고 다르다고 보세요, 최 의원님도? 아직도 홍준표 시장님께서 경선 과정에서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요? 그렇습니다. 예. 저 메시지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것보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칭찬하고 예. 지지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것을 꼬아서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누가 봐도 저것은 국민의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그 투자를 이번에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께서는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새치기 당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더운 날씨에 산 정상까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갔는데 예. 케이블카 타고 나타난 사람이 갑자기 후보 지위를 거머쥐었다, 이런 예. 생각에 아직도 좀 화가 나시고 언짢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메시지를 지금도 친정을 향해서 날리고 있는, 물론 탈당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예. 계속 저런 것을 날리는 것을 보면 본인의 개인 감정은 알겠으나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그 몸을 담았고 예. 그리고 자치단체장 2번이나 하신 분으로서는 조금 당에 대해서는 먹던 우물에 침 뱉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 예. 결국에는 당의 어른으로서 그 어른의 지위를 유지할 만한 분인데 그것을 쉽게 내팽개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언변이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비판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친한계에서 나오는 반발이 유독 강한 이유는 그건 뭐라고 보세요?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줄곧 친한계를 두고 배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배신자 프레임을 많이 씌우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국정을 혼란을 시켜서 결국에는 배신 프레임을 많이 씌웠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험담을 하시니 결국 친한계의 뭐 여러 의원들께서 보시기에 자신도 배신을 하면서 왜 우리 보고 배신이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좀 언짢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시장님께서 지금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예. 그리고 저렇게 칭송 메시지를 받는 이준석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지 계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예. 것은 전혀 그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당신께서는 아마 그 대선 이후에 예. 인생 제3막, 정치 3막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 3막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치는 일관된 자세가 중요한데 너무 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홍 시장답지 않다 이런 예.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 지지가 필요한 당내의 결집이 필요한 김문수 후보가 얼핏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친한계에서 오히려 목소리를 크고 내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런 발언들은 과거에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영향력이 좀 축소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측 보면 이번에 뭐 김문수 후보를 돕고 또 당권 경쟁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자꾸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왜 저분은 나를 배신자라고 해놓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해놓고 왜 나를 공격하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실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일화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탄핵을 예. 찬성했던 두 세력인 거잖아요. 이준석, 한동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라든가 다른 제3의 후보를 친윤이 밀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으로 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각을 세워서 예. 비판하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홍준표 전 시장 비난하기는 좋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정작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특사단으로 미국에 갔었던 김대식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홍준표 전 시장께서 말씀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점을 멀리 미래를 보면은 투자일 수 있고 현재 시점에 보면은 그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이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누군가는 이준석 후보를 지금 현재 투표용지 인쇄 기간은 지났지만은 예, 사전 예. 투표 하기 전까지는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단일화에도 방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이준석 달래기의 한 편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마지막에 김대식 의원이 했던 말이요. 보수 단일화에 방점을 둔 이준석 후보 달래기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나 뭐 저 문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경선 과정의 앙금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의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을 빌미로 예. 그 경선이 굉장히 잘못되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홍 시장은 그 경선이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내가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새로운 진두지휘의 리더가 되겠다. 이런 예. 것을 계속 내포하면서 대선 이후에 당이 새 판을 짠다면 예. 거기에 올라서서 새 판 짜기에 정점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발을 빼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발을 빼는 이유는 경선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 그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내가 당연하고 예. 결국에는 나는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다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올리면서 예. 대선 이후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당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대선이 어려운데 대선 이후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럼 저희가 뒤에 뭐 짚어볼 텐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유세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처지에 있던 두 사람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 두 사람 가운데 그 어느 사람이 더 전략이 좋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도 사실 뭐 쓴소리를 많이 했죠. 예. 그 야구복을 입었으면서도 김문수라는 이름이 새겨진 것을 안 입다가 어제부터인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지금 노선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 내가 비록 비판적 지지자로 남아서 예. 그렇게 행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계속 비판자로서 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일 그 전망을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자로 계속 남아서 아예 거리를 뒀다가 그렇습니다. 예. 새 판에 들어와서 새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다 보고 있죠. 지금은 희생의 그 시기죠. 예. 누구나 희생의 시기인데 지금 대선 이후에 이익의 시기를 계속해서 가늠한다면 예. 그것은 당의 일원으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홍준표 시장이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갑니다. 3번 떨어졌습니다. 본선 1번, 경선 2번. 그렇게 3번 떨어지면 예.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굉장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3번 떨어지고 정계 은퇴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돌아왔죠. 그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데 3번 떨어지고 나면 사실 가위바위보 해서 3번 지고 나면 이게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쨌든 3번이라는 것이 홍준표 시장에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충격을 계속 저런 자신의 친정에 대한 안갚음 그리고 무조건적 비판 이렇게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른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다 뭐 이렇게 이해. 네,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저희 인터뷰를 들려들었지만 그 이준석 후보가 홍 시장한테 온 카카오톡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전화 차단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런 메시지는 연락이 되는가 봅니다. 지금. 이제 차단이라고 하는 게 단일화하자는 연락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자신과 굉장히 친한 관계였고 예전에 유세도 같이 했었고 또 이준석 후보가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국무총리로 추천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정계 은퇴하시고 탈당하신 분이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유스럽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 김덕수로 해서 자신이 패배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기분도 나쁠 수도 있고 또 그게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사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퇴를 하고 나서 반성적 고려를 했을 때 다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의 길을 가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정치적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덕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 훈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단일화 상황을 좀 다각도로 짚어볼 텐데 먼저요.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각도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와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 담론으로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전략도 없고 이재명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마이크 끄는 것부터 이재명 후보의 몰락은 가속화될 겁니다. 먼저 이승훈 부회장. 지금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들으면 국민의힘이 단일화 담론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단일화 담론을 추진하는 게? 도움이 특별히 되진 않죠. 네. 다만 너무나도 단일화 프레임에 자신을 가두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나중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다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일화 카드를 완전히 접고 자신도 이길 수 있는 후보다.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 들어서 저는 생각해 보면 정말 단일화가 이재명 후보에게 좋은 것인가? 예. 오히려 단일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내란 세력 대 헌정 세력의 다툼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이준석 표가 이재명 후보로 상당히 많이 오거나 또는 투표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이 주로 2030 예. 중도 표심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내란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중도 표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단일화를 안 하면 이재명 후보 표를 더 뺏어갈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단일화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편하게 내란 세력 대 헌정 세력으로 오히려 구분해서 선거를 할 수 있겠다. 별 영향이 더 없어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 구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글쎄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와 약간의 갈등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목을 매달거나 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유감 표명 내지 사과 표명을 했고 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해소가 된 문제다. 참 편리한 세상이네요. 저한테 물리적으로 누가 와서 사과한 적도 없고 자기들끼리 언론에다 호공에다 대고 그냥 우리 유감 표명했으니까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린 도대체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왜 싸우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정치를 배워온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뒤에 또 친한계에서도 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최 의원님께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후보는 여러 각도로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뭐 물밑 움직임이 있는지 하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목매지는 말자는 말의 뉘앙스를 뭘로 해석하세요? 권성동 원내대표야 지금 너무 국민의힘이 수세적으로 나가면 단일화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예. 거기에 대해서 출구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뭐 상대를 또 압박하는 전략이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압박하는 거 안 될 경우를 대비하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의 아버지가 사실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의 고등학교 동기죠. 예. 경북고등학교 57회고 그다음 김문수 후보가 경북고등학교 51회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뭐 접점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덥석 멀 수는 없죠. 지금 단일화라는 것이 사활적 이익이 걸린 것인데 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개혁신당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장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기는 굉장히 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더 걸리면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틀 동안에 이틀 동안? 아주 줄다리기를 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 2022년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굉장히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사이가 굉장히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는 굉장히 그 어려운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사실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 사퇴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퇴하고 단일화해야 된다. 그럼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마라톤을 하니까 나는 마라톤 3번 완주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완주입니다. 그리고 내가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손가락 자릅니다. 이런 그건까지 했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그렇게 이준석 후보는 사실 좀 착한 기억나네요. 착한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를 압박하죠. 예. 상대를 압박하는 말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감정선을 굉장히 건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양측이 사실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단일화를 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차피 당선이 안 될 바에야 내가 어떤 이익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쫓아서 마침내 단일화를 했죠. 근데 저도 이준석 후보가 당선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지지율을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지지율을 판단해 기반으로 보면. 볼 때 당선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결국에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당선이 안 될 바에야 무언가 다른 보상책을 찾아야 하는데 예. 지금 완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완주를 한다 한들 저는 지금 여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10%가 나온다고 보지만 2017년도에 장미 대선 때 예. 군소정당 후보들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후보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도 그렇고 여론조사 꽤 높았고 그리고 토론회에서 발군의 활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3지대가 설 자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그런 것을 잘 알 것이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2022년도에 단일화 협상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저는 결정은 현명하게 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걸 봅니다. 실체가 있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실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경험자지 않습니까? 예.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무엇을 얻었고 그리고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 길로 나갈 것이다. 지금 낙선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DJP 단일화를 한 것은 김대중 후보는 당시에 철저하게 선거는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지 않았을 때 두 번이나 졌지 않습니까? 87년도에 졌죠. 92년도에 졌습니다. 그것은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그런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걸맞지 않은 후보였지만 DJ와 JP가 손을 잡는 것은 선거는 어차피 이겨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후보도 그러한 것을 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의 얘기까지 듣고 이승훈 부의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원 비서실장이 오늘 사표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사표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삼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들은 표장에서의 선택과 국민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투표 결과에서는 또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사표 방지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지도부나 후보 측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약간 좀 압박하는 뉘앙스의 메시지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단일화 안 하더라도 어차피 사표 심리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안 찍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니까 정 안 되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압박을 이준석 후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최경철 논설위원님과 좀 다른 게 예. 안철수 후보와는 달라요. 안철수 전 후보는 그때 당시에 대선 때 돈을 많이 썼어요. 선거 비용을. 선거 운동원도 썼죠. 선거 버스도 썼죠. 많이 썼는데 이준석 후보 기호 4번의 선거 운동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돈 안 드는 선거를 한다는 것이고 차량도 쓰지 않거든요. 예.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위주로 돌아다니고 있고 또 홍보물도 한 2장짜리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 비용을 국민의힘에 떠넘겨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또한 실제 뭐 DJP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국무총리도 주고 장관직도 줬잖아요.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일화가 돼도. 단일화가 돼도 별로 없다라고 봐요. 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030이나 중도층인데 아직도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절하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 예.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뭐 공산주의다라고 표현을 불과 며칠 전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못 된다라고 하면 총리 줄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당권을 어떻게 줍니까? 김문수 후보 떨어지면 정계를 은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쌍권,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힘이 막강한 상태에서 예.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당대표하고 쫓겨났는데 단일화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가져간 게 없잖아요. 물론 선거비용 보조는 아마 받았겠습니다만 뭐 국무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장관 한 명 추천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얻을 실익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신은 안철수와 다르다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최 의원님 여기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준석 후보와의 갈등 이런 거 과거의 만금 이런 거는 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장애물은 있긴 하겠죠. 예.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선거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말 심각한 그 피해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소수 정당이죠. 그 정권도 빼앗겼죠. 예. 이게 당의 존망이 걸린 이번 대선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방금 이 부위원장님은 이준석 후보가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예.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준석 후보의 보상책은 많습니다.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대선에서는 실패하더라고 예. 이준석 후보는 당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준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TK에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TK라고 본다면 예. TK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서 기여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당권은 당원이 가장 많은 TK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다음에 연세가 좀 많으셔서 당권까지 잡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단일화를 한다면 당권의 9분 능선을 넘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보상책이 어딨냐. 개혁신당 3석밖에 없는 정당에 있는 것보다 작은 정당이 큰 집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그런 이익을 내버리고 풍찬 노숙의 길을 가는지 예.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풍찬 노숙의 길을 이준석 후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엔 따뜻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준석 후보는 뭐 단일화 가능성 0%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단일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유세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한 전 대표는 친윤의 구태를 척결하는 것이 후보가 이기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새긴 유니폼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영상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제가 친윤 구태 청선을 굳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2% 차이로 기적적인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재현합시다. 최 의원님, 뭐 한 전 대표가 그 유니폼 안 입는 거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입긴 입었는데 오히려 또 당내를 비판하면서 친윤을 척결하는 게 이기는 길이라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어쨌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첫 번째 이번 대선에서 친윤 이미지 척결을 통해서 중도층의 표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대선에서 이번에 실패한다면 자신이 새로운 리더로서 그리고 친윤 이미지를 완전히 탈색하고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가는 당의 지휘자로서 내가 나서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다중포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는 것은 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여태까지는 뭐 심지어 그 김문수 후보와 사이가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억측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선거운동 유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연호하는 것보다는 친윤을 흉보는 게 더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한동훈 후보.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이제 행동을 벗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 보니 역시 이제 정당 생활이 조금 몸에 익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예. 비판적인 시각은 언제든지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내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약간씩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요? 해서 예. 다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예. 단일화 영해서 다시 당으로 들어온다면
다음 당권은 한동훈과 이준석의 1대1 대결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그 협의를 뭐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하고 공동 유세, 합동 유세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한동훈 후보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해서 예.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도왔다는 메시지를 계속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날리면서 예. 차기의 리더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선거 운동을 이후에 대선 끝나고 이뤄질 수 있는 당권 경쟁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전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당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이번에 돕지 않으면 배신자론에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는데 저는 굉장히 의도된 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 이름이 안 적힌 거, 그리고 이따가 김문수 후보 이름 적힌 거, 그리고 나중에 공동 유세 이렇게 차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도 의도된 거라고. 의도된 거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거잖아요. 예. 결국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절연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 김문수 후보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는 또 친윤은 되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권 경쟁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린다는 측면이 있고 또 예. 당 자체가 친윤보다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상태로 체제 정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 대표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낫지 않나. 아.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예. 저는 단일화는 오히려 좀 반대하지 않을까. 한 전 대표 측에서.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들어오면 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쌍권이 또 다른 후보를 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예. 뒤통수에 계속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을 찬성하는 이준석, 한동훈 두 명이 후보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또 다른 친윤이 나올 수도 있다. 그 구도로 가면 한동훈, 이준석 후보가 또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자신의 선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도와줄 거니까 김문수 후보도 빨리 절연하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메시지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여기저기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용 구태 척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당의 대다수 의원들께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 그렇게 불리는 분들이 스스로가 이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것들이 더 가시적인 어떤 방향성이 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예. 그렇게 불려지는 분들 스스로가 결단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 의원,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서 지난계에서 계속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있죠. 김용태 위원장이 스스로 결단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대선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죠. 예. 그런데 대선이 끝나면 어차피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만약에 지게 된다면? 지게 돼도 그렇고 이겨도 이겨도? 뭐 새로운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잘 물러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면 이제 친윤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김문수가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정치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적전 분열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거나 이재명 후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예. 당의 일원으로서 훨씬 현명한 처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화살을 내부로 돌려서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다른 정당에도 그러하고 그 자신의 정당에도 그러하고 모두에게나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께서는 조금 저런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지혜를 길러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세 전부터 유세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세력들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SNS에 뭐 조건처럼 보이는 전제 조건들을 달기도 하고 그러면 선거 합동 유세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내가 유세를 나갈 테니 이런 거를 좀 들어줘라 이런 식도 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것도 되겠죠. 그만큼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워낙 친윤한테 아까 제가 그 홍 시장께서 경선 과정에서 마음을 다치신 것처럼 그 한동훈 뭐 전 대표도 마음을 많이 다쳤죠. 예. 사실 뭐 결선까지 올라갔으면서도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들러리였구나 이런 예.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뭐 친윤이 그것을 기획하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어쨌든 그런 의심이 있으니 한동훈 후보로서는 그러한 데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선거가 중반전입니다. 예. 정당의 최종 목적은 집권입니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이 집권을 향해 그 길을 한 길로 가야 하는데 예. 지금 한동훈 후보는 집권을 향해 가는 길도 열심히 달리시지만 다른 길도 조금 빠지시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은 집권을 향해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길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보수층이 좀 결집하고 있다라는 지지율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실제로 보수층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안 오는 분위기였다. 좀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도 좀 분석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정권 교체율 그리고 정권 연장 비율 봤을 때 정권 연장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비율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거기서 김덕수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라든가 뭔가 정리해주는 메시지가 좀 부족했고요. 예. 그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좀 맡기는 듯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를 보더라도 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계를 끊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보수 표심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냥 투표하지 말까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도 좀 적극 응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를 통해서 좀 관심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선거 때가 임박하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정서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남에서 이제 이런 민심들이 김문수 후보로 좀 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정권 연장 비율 정도 수준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정권 교체 의도는 민주당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김문수 후보도 임계점에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예.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요구하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그냥 일방적 양보가 아니고 또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1+1 그냥 몸집만 부풀리자. 대기업들이 그냥 중소기업 막 끌어담듯이 몸집만 부풀리는 경제를 하려고 한다면 내실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단일화한 명분을 찾지 못한 채 단일화만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재명 후보를 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그 한계점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요 며칠간 정체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 선거 구도까지는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인데 최 의원님 이런 와중에요.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고 박 전 대통령이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랑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처음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행보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상당수도 좀 이탈을 했다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데 예. 거기서 생각보다 김문수 후보 표가 많이 안 나온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반면에 그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 대구 경북에서 보통 민주당 후보들은 20%대밖에 못 얻었는데 초반이었죠. 예, 지금 예. 여론조사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0%를 넘었다는 수치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강자 편승론이라는 그 선거에 그 여러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예. 센 사람한테 가자. 어차피 뭐 약한 사람 저 안 돼. 그냥 네. 뭐 센 사람한테 가서 내 표가 4표가 되지 않도록 센 사람한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센 사람 표가 약간씩 무너져요. 이재명 후보가 그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 생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자꾸 밀려요. 자꾸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렇게 되면서 강자 편승론이 약간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건 김문수 후보는 그냥 약자 동정론에 얽매여서 한 30% 달렸는데 이제는 그러면 김문수도 강자 될 수 있겠네. 예. 이런 생각에서 김문수 후보로 갈아타는 그런 경향이 생기면서 이재명 후보로 쏠렸던 강자 편승론이 조금씩 무너졌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면 지금까지 숨죽였던 샤이 보수들 예. 그리고 심지어 쉐인 보수들 부끄러워했던 쉐인 모습. 제인 보수까지 움직인다면 이제 확실히 강자한 편승은 무너졌고 그러면 대등한 보수와 진보가 항상 그랬듯이 보수와 진보가 대등한 그러한 선거 구도로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선거 막판에 저는 약간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약간씩 무너지고 있다. 그 추세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지금도 보수층에게는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이 한번 움직이면 보수 지지층들은 확실히 표가 요동을 칩니다. 아,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실 때요. 지지율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노무현 정신을 기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파면당한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예. 박근혜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박근혜를 향해서 바라보는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는 행보에 따라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샤이 보수들이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는 지금 이재명으로 갔던 표가 재명이가 남이가 해서 그리로 쏠렸던 표가 약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러면 박근혜 키즈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위 하면서 비대위원으로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거.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이준석 후보와는 특별하게 접점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아무래도 젊은 후보였고 정치 개혁을 원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긍정적 메시지들을 많이 내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광훈 목사 또 자유통일당 등과 어울리면서 아무래도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도 좀 잘못됐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왔었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을 일이죠. 다만 중도층이라든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지?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문점 이것도 있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구 표심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PK. 또 동정 여론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많다. 김문수 후보가 자신이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것들은 예. 보수 결집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럼 중도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자신만의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냥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부정선거 의혹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다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텃밭인 국민의힘이 그럼 지원비가 됐나? 예. 라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한다라고 해서 당이 적전 분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제대로 저는 하지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사퇴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김문수 후보에게 플러스가 되지 적전 분열이 되지 않거든요. 결론은 아직까지도 자신들 스스로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차기 당권에 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지율은 일부 상승했습니다만 마지막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되고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좀 당근보다는 회초리를 좀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일화를 두고 이준석 후보의 어떤 고민 지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양자 대결을 한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을 가상 대결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 이 부분을 최 의원이 아까 이승훈 부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2030으로 대표되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가 단일화가 돼도 김문수 후보에게 안 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단일화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지지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단일화를 하더라도 뭐 표를 들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안 가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부정적인데 그러나 그 효과보다 다른 효과가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밴드웨건 효과처럼 단일화라는 폭발이 한번 일어나면 그러면 옛날에 뭐 저희가 어릴 때 뭐 어린애들이 모기약차 오면 모기약차 연기 나온 거 줄 따라가듯이 그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거죠. 시선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굉장히 열세였다고 생각했던 김문수 후보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유권자들이 생겨나고 아 그렇다면 김문수 찍어도 돼? 뭐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폭발 효과지 실제로 지지 이전이 얼마만큼 될지는 사실상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그렇게 되면 투표를 안 하고 퇴장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뭐 더 열심히 김문수 후보로 이전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효과는 김문수 후보의 폭발성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화의 효과가 큰 겁니다. 이게 지지 이전의 문제는 그 다음에 차선의 문제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라는 그 지위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는 굉장히 지대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와 대등한 입장에서 겨루는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샤이 보수나 쉐인 보수는 기권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투표장으로 달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등한 승부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이전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는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고민하는 지점이 이제 뭐 단일화를 할 것이냐, 완주를 할 것이냐, 그리고 지지율, 득표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통 질문 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죠. 과거의 심상정 후보의 역할을 할 것이냐. 먼저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양측으로 가도 단점이 있어요. 단일화를 하든 완주를 하든 어느 쪽에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준석 후보가 원래 안철수 의원을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가져온 길들을 봤잖아요. 사람들은 단일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철수를 했으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랑 정치를 하죠? 개혁신당이 3석밖에 되지 않지만 허은하 전 대표도 지금 민주당으로 왔잖아요. 김영남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리더십, 포용력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개혁신당에서 혼자 편하게 자신만의 정치적 이미지, 색깔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잘 포용하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까지도 포용해서 당권을 거머쥔다?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소신 있는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근데 거기 그렇게 된다면 득표율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만약에 10%, 15%, 10% 미만에 따라서 정치적 위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10%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10% 넘으면. 이준석 후보는 선거 비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비용을 워낙 적게 썼습니다. 그리고 10%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이준석의 이미지를 좀 만들 수 있어요. 이준석의 브랜드.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갔을 때 조국 혁신당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나오면 4당 체제로 선거를 이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존재감, 자기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일화하면 김문수 후보 정계 은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은퇴하고 뭐 이렇게 가버리면 붕 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일화보다는 지금 10%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이후에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때 단일화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브랜드를 버리고 다시 자신이 양두구육이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조화롭게 융화롭게 당권을 거머쥐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그럼 최 의원께서는 단일화 일단 기대한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니까 그러면 단일화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졌을 경우 그러면은 뭐 친한계나 당권 경쟁 속에서 계엄 세력, 뭐 탄핵 세력이랑 연대했다라는 비판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 자기가 개혁신당 후보를 그 과감하게 접고 예. 단일화에 협조한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희생 정신을 보인 것이죠. 아, 희생 예, 정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명분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빈집에 예.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단일화하면 빈집에 초인종 누를 필요도 없고 그냥 대문 열고 들어가서 앉으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그 당권 주자가 있습니까? 물론 예. 한동훈 후보가 있지만 한동훈 후보는 보수의 적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가지로 그 민주당의 적통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지만 예. 어쨌든 한동훈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비교하면 이준석 후보가 더 보수의 적통이죠. 아, 그럼에도 왜냐하면 정당 생활을 더 불구하고. 오래 했고 그리고 여러 선거도 겪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당대표도 했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후보도 했지만은 한동훈 후보 때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더 각광을 받고 대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보수의 적통이라는 이미지를 본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인데 저는 왜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영리한 분이 이 빈집이 이렇게 대문 열린 상태가 있는데 예.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텐트 치고 주무시려고 하시는지 그거 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똑똑한 이준석 후보는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다. 빈집 대문 열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근황을 좀 살펴볼 텐데 어제 오랜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진해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좀 더 하자고 얘기하고 또 아내인 김혜경 씨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조금만 더 하시죠. 더 질문할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앞에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저한테 인터뷰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어떤 걸 한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아내의 판단에 따라서 잘할 테니까 저는 거기에 언급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승훈 부위원장께 하나 여쭤본 공통 질문으로 갈게요. 지금 주변에서 이제 시간이 정해졌는데 후보가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한다. 왜 만류를 하는? 일단 선거 캠프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감 있는 거 그리고 말실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 좀 이렇게 즉각적인 인터뷰보다는 녹화라든가 또 연설을 통해서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해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TV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강하게 재단한 측면이 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좀 해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또 김혜경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끊었잖아요. 예. 그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부정적 이슈들, 뭐 디올백 가니까 또 샤넬백이 오듯이 부정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영부인들이 활동해야 되는 영역을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도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예. 또는 봉사단체 또 조용히 시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뭐 영부인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또는 여사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전략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통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을 줄이고요.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비공개로 종교계 등지를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다니는 로우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선에 도움이 되니까 민주당은 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난번 2022년 대선 때는 저는 이재명 후보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하셨고 김혜경 여사님도 그때 뭐 MBN에 나오셔서 배우자도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조금 그 김혜경 여사님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나오면 더 집중타를 받으실 것 같아서 지금 안 나오시는 것 같고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철저한 부자 몸살이기 전략이죠. 이재명 후보는 원래 강속구 투수 아닙니까? 네. 말도 거침없이 하고 행동도 좀 와일드하게 하시고 예. 이런 강속구 투수인데 지금 강속구를 안 던져요. 강속구 던지면 폭투가 나와서 뭐 120원 뭐 커피 원두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 호텔 경제학 강속구 던지면 자꾸 이게 타자 앞으로 안 가고 자꾸 이 뭐 관중석으로 막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예. 그 폭투를 염려하셔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인터뷰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보겠죠.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는 강속구인데 예. 왜 강속구를 안 던져?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초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50% 넘나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예. 지금 자꾸 쭈그러들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예. 그렇다면 저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 유권자들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걱정이 자꾸 커지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후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가는 피칭을 하면 결국엔 타자한테 당합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께서는 원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지금 자꾸 도망가는 피칭을 하셔서 오히려 지지율을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덧붙일 얘기 있으세요? 아니 뭐 강속구도 던질 때가 있고 커브를 던질 때도 있죠. 예. 강속구 자꾸 던져서 실투를 좀 바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뭐 커피 원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트집을 잡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다 보면 자꾸 코끼리 보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보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력 대선 후보고 또 국민들께 안정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강속구나 사이다 바람만 가지고는 지금 망가진 경제라든가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강속구도 커브도 여러 가지 변화구도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후보, 기호 1번이죠. 이재명 후보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면서 좀 화제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실제로 좀 억울한 케이스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그것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금 예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추후에 그 시기에 국민적 정서나 상황들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SNS에 올린 그 포스터가 화제인데 이 뭐 요약하면은 1번 후보를 찍으면은 더 일찍 조국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최 의원께서는 글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포스터? 부부가 모두 영어의 몸이 됐거나 예. 지금 아직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어서 참 인간적으로는 참 저 조국 혁신당 대표나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정당을 내세우면서 저렇게 자신의 남편을 사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은 아니죠. 특히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정당의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정당은 집권이 목적인데 예.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정당이 집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뭐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역시 정당 민주주의에 굉장히 반하는 정당이라고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예.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당인가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포스터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치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동정 여론을 사시려면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나 이런 포스터를 붙이면서 동정 여론을 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다. 사면 복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대선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이 부분은 좀 도움 여부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가석방 절차를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사면 복권할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사람들이 다 원상 복귀되고 있어요. 최민희
의원도 방통위원회 임명이 됐는데 임명장에 도장을 안 찍어줬잖아요. 예.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구속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당대표가 됐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이 됐잖아요. 모든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지키고 남들에 대해서는 정치의 보복을 무자비하게 자행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죠. 유죄 판결도 나왔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반면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정치적 보복을 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 차원에서 저는 가석방 이후에 사면 복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독자 후보를 내는 것이지만 이번에 본인들이 독자 후보를 내서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돌아가서 우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조국 혁신당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다. 최악을 막자 차선책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명품백 줬을 때 그때 당시 그 옆에 그 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경욱 씨 그때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고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비서, 정비서만 있었습니다. 두 비서만 있었고요. 예. 그 두 비서가 일하는 공간이 거기 다 있었습니까? 같이 여사하고 같이.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원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통일교 촉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방공권은 누구한테 받는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건진법사 측에서 이제 김 여사 측으로 건네갔다는 명품백, 이른바 명품법 2개가 특정이 됐다고 하는데 가격이 상당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격은 2022년 4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전에 통일교 전 간부의 윤모 씨가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핸들 장식의 플랫백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시 가격이 802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격은 취임 후인 그해 7월에 건넨 것인데 더 비싼 제품이었는데요. 이 가방은 특히 뭐 샤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1,271만 원이었는데요. 이 제품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1인당 연간 한 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판매 제품으로도 유명한 그런 모델입니다. 당시에도 이 두 가방의 가격 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2천만 원이 넘는 상당히 고가에 속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더 올라요? 지금은 무려 2,700만 원 정도로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가방 2개 가격이 3천만 원에 가깝다는 거죠. 거기다가 1인당 한 점만 구매할 수 있는 희소성까지 있는 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정민 변호사, 김 여사한테 만약에 이게 맞다면, 김 여사 측으로 실제로 건너갔다면 적용할 혐의가 알선수재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선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금품 등에 대해서 가액을 뭐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 모두 포섭이 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뭐 물론 금품의 가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더 중요한 것은 가액보다도 과연 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금품들을 수수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서라는 유 씨의 진술이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까지 임주혜 변호사님, 건진법사나 이 비서는 김 여사는 전혀 모르고 선을 긋고 있고요.
심부름을 했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수행비서 유 씨는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탁을 받아서 해당 가방을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부분은 맞으나 다시 전성배 씨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에서 네. 김건희 여사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좀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이 수행비서 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정말 긴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비서 유 씨는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이 커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랜 기간 함께 보좌를 해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보좌를 쭉 맡아왔습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예. 과연 이 과정을 김건희 여사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수행비서 유 씨 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예. 부분에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 씨가 뭐 검찰이 다른 부분도 수사를 동시에 하고 있겠지만 일단은 이 유 씨의 진술이 유지되느냐,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전 과정에 있어서 뭐 알선 수재 혐의라든가 뇌물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가, 그 가운데 어떤 청탁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샤넬백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전성배 씨는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실물, 이 가방 자체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과연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수행비서 유 씨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예. 아니면 진술을 유지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라든가 아니면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유 씨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 여사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서 유 씨 외에도 샤넬백 수령 시기에 건진법사 처남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예. 정모 전 행정관, 그리고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청탁 청구를 맡은 정황이 드러난 조모 전 행정관 역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검찰은 이 비서 유 씨까지 3명의 자택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예.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소환해서 대질 신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요. 또 다른 명품백 사건이 있었죠. 이 부분을 대검에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D사 명품백 수수 예. 의혹이 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 예. 이유를 따져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게 하나였고요. 예.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묻기 위해서라면 결국 이제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하면서 이 금품을 수수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이 당시의 명품백은 친분 관계에서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보내진 것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고검에서 이 항고 사건, 그러니까 고발을 했던 서울의 소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항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검은 중앙지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다시 한번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 대검에다가 재항고를 해서 불복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번이나 기각을 했는데 이걸 뒤집고 대검이 다시 뭐 하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낮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앞서 뭐 C사의 그런 샤넬백과 관련된 그런 사항과 유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느냐, 대가성이 인정되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 그리고 고검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대검에서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재정 신청 등을 통해서 예.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과정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 이런 게 있어야 다시
뭐 수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명품백이긴 하지만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샤넬백과 지금 이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디올백의 중대한 차이점은요.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간부 측에서 캄보디아 사업권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업상의 확장을 위해서 이것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들이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디올백 수수 의혹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수수 등 이 부분으로 사실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처벌 규정,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뭐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면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은 동일한 판단, 무혐의 처분이 맞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언론 보도 나온 내용 한번 김유진 아나운서 살펴볼게요. 건진법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이른바 공천 대결을 할 뻔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 PC 등을 지금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 한 사업가가 명태균 씨에게 봉화군수 공천 가능하다고 했던 것 확인해달라 이런 말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인물은 당시 현직 군수였던 엄전 봉화군수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 엄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아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건진법사 역시 마치 같은 봉화군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박현국 현 봉화군수 쪽의 공천을 청탁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예.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이 두 사람이 같은 선거에서 같은 지역 후보를 위해서 움직였던 정황이 나타난 셈인데 하지만 이 공천 청탁 대결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 쪽에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진 엄전 군수가 이 뇌물수수 의혹 때문에 예. 결국 출마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건진법사 쪽에 청탁을 했던 이 박현국 당시 도의원은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결국 봉화 군수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선배님 이런 정황 수준인데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 정도면? 뭐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서 공천을 청탁했다라는 정황만으로는 처벌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공천을 대가로 해서 금품을 주고받았다 이런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의 사실관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나온 사항으로는 뭐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까지 보도가 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현재 이 정도 정황만으로는 뭐 공직선거법상의 그런 처벌 규정을 문제 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사를 어제 받았다고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비공개 공표 그런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김한성 씨가 이 명태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3,300만 원 왜 예. 송금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에 맞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12시간가량 좀 강도 있고 심도 있게 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의혹들이 오히려 깨끗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는 홍 전 시장도 소환돼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홍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측근을 통해서 명태균 씨 측의 그런 여론조사에 대금을 대납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쨌든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전제는 이 대납을 했다라는 그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 시기나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뭐 결국에는 귀국 이후에 뭐 소환을 하더라도 그 시간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상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보든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보든 홍 전 시장에 대해서 일단 조사 자체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요,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 같은 영상이 공개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박는다 실시. 동작 그만. 다시 일어서. 이 동작이 왜 느려 이거. 다시. 이거 현역, 이것도 현역, 이거. 지금 언제까지 꼴밖에 하냐. 밤새도록. 왜?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니까. 지난 22일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유튜브 전광훈 TV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교인 10여 명이 전광훈 목사의 지시에 따라서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한 채 머리로 몸을 지탱하고 두 손은 뒷짐을 지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그쵸? 하고 있는 예.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과거에 군대 내에서 얼차려라고 해서 기합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가혹행위의 일종이기도 이거 하면 한데요. 안 되는 거죠? 네, 군대에서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 정광훈 씨는 지금이 전쟁 상황인 줄도 모르고 군기가 빠졌다. 야전사부로 매부터 쳐야 한다.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고요. 예.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선에서 실패하면 내가 여러분부터 북한으로 추방시킬 것이다.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1분간 했다고 하는데 실제 했던 남성들도 꽤 중년의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임 변호사님, 저 영상을 보면 저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고요. 큰 동요도 없다 보니까 좀 반응이 뭐 내치 뜨겁습니다. 이게 시끄러워요.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은요, 좀 연세가 지긋하게 있으신 분들도 예. 이 원상폭격 자세라고 하죠. 머리를 땅으로 박고 이제 뒷짐을 지는 이 자세를 취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뭐 제재한다거나 아니면 그만하라고 말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다 없어요. 보니까 예.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모두가 이렇게 순순하게 이 말에 따라서 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군대도 아닌데 저런 행위는 너무하다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기괴하다는 평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 왜 저렇게 된 겁니까? 저 상황이요? 해당 교인들이 극우 집회 참여자를 목표치만큼 모으지 못했기 때문으로 참여자.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가혹행위를 지시하기 전에 전광훈 목사가 한 말을 보면요. 집회 참여자를 100% 다 데려온 사람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좌우로 정렬해서 내 지시에 따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3.1절 집회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대회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안 하면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결국 그날 있을 집회의 신도들을 동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나서야 해당 이 가혹행위를 멈췄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를 한 겁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저런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단 사실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긴 한데 예. 실제로 수사나 혹은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조금 상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 영상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법조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죄목을 따져보자면 예. 일단 명예훼손이나 혹은 모욕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폭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가혹행위를 했으니 당연히 그것은 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고 폭행죄로 문제를 삼거나 혹은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엔 앞에 나와 있던 분들의 얼굴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예. 정광훈 목사의 그런 발언들을 종합하면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혐의들은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영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신도들이고 예. 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벌 의사를 확실히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런 영상만으로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혹은 처벌까지는 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 곳에서 정치적 성향을 띤 발언들이 오갔다. 그러면 선거법 같은 데는 문제가 없나요? 그때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어떤 종교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선거 운동,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비방한다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특정 후보를 떨어지도록 그런 낙선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금지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발언을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예. 단순히 뭐 누구를 지지한다면은 뭐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발언, 아니면 국가를 지킬 수 없다, 나라를 망하는 길이다. 이게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보자면 이것이 어떤 선거 운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잘못된 방식의 선거 운동이다라는 점이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 집회 같은 데서 정광훈 목사가 헌금 모금 막 하는 거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또 문제 삼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런 발언들 내용을 보면은 뭐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3조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100억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통장에 있는 거 다 털고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라도 헌금을 내라. 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이런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 사실 이것은 결국에는 신도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지는 부분들이라서 이를 두고 뭐 협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런 발언들 자체를 두고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관련해서 뭐 기부 금품이라든가 헌금들을 회계 처리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별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발언 자체를 두고 형사 처벌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실제로 저 발언을 듣고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아까 선거법 얘기는 잠깐 하셨지만 선관위가 직접 좀 나서는 것 같아요. 네, 선관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결국 불법적인 뭔가 대규모 선거운동이 있다면 지금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확인 후에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선관위의 대응 방향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국내 최대의 중고거래 앱에서 좀 일어나는 일들을 짚어볼 텐데 최근에요, 굉장히 좀 이 반려견과 관련해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실 요즘 중고거래 앱에서는 별의별 게 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자동차도 팔리고요, 부동산 거래까지 이루어집니다. 단 이런 직거래의 경우에는 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건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나 구인 관련 글들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3일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올린 견주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강아지를 맡긴 뒤에 돌연 잠적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올라왔던 게시글을 한번 보면 간식을 먹고 있는 반려견 사진과 함께 강아지를 사흘만 봐달라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본 누군가가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반려견 주인이 이 앱을 탈퇴하고 잠적을 해서 지금까지 애타게 견주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얼핏 들으면 저도 그랬는데 아니 뭐 전화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정을 탈퇴하면 임 변호사님 이 사람을 찾을 수가 당장은 없다면서요? 그렇죠. 당장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계정까지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졌다. 이게 이렇게 휴대폰 보여집니다. 전화번호로 교환을 안 하죠? 사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예. 오히려 안전 위험 때문에 이렇게 중고 거래할 때요, 내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의 휴대전화를 노출하지 않고도 이 거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처음에 가입할 때 내 전화번호라던가 본인 인증 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이거는 일단 수사기관의 어떤 의뢰를 한 이후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그 앱을 통해서 어떤 정식적인 협조 절차를 얻는다면 사실 누구인지 특정은 전 쉽게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에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실제로 이 해당 견주를 찾는 것은 저는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가 되기 전까지 이 당사자들끼리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아지를 3일간 맡겠다고 한 이 사람은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이 강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계속 견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 조치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반려견은 동물보호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글쓴이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편 생각해보면 반려견을 유기하려고 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보내는 게 괜찮나?
이런 생각도 좀 고려해볼 부분인 것 한번 같기는 이렇게 합니다. 뭐 유기를 하려고 네.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예. 뭐 1,5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대략 따지면 한국인 전체 인구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라고 많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 또 파양 동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상당수는 보호소로 보내지기도 하지만 예. 입양되지 못해서 안락사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 견주의 입장이 어떤지는 알 수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려견을 유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이렇다면 이 처벌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현재 이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몇 년 전까지는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이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예. 이 과태료란 말은 처벌이라기보다는 이제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2021년 2월부터는 이제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가 있고 만약 그런 벌금을 처벌받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정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버린 동물이 유기를 한 그 동물이 맹견이다. 이럴 예.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정확한 어떻게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유지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찾아간다고 해도 걱정이네요. 이런 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이 임 변호사님. 이런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이른바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가능한가 봐요. 사실상 가능한 해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많지만 요즘은 뭐 집도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거래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물을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져서 굉장히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장기간 여행 가거나 할 때 반려동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옆집에 부탁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요즘은 좀 쉽게 이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예. 3일 정도 뭐 맡아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만나서 동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겠지만 예. 이번 사안처럼요 사실상 동물을 유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학대 같은 우려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그렇죠. 이 강아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이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지금 사실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어떤 법적 제재, 근거, 가이드라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사 통해서 누군지를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견주가 내가 데려가서 키우려고 했어요. 데려간다고 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현행법상으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학대가 의심되는 학대 정황이 보이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그런 유기된 동물들에 대해서는 우선 지자체에서 5일 이상 격리 그리고 보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소유자가 앞으로 이 동물을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사육 계획서를 내고 또 이제 보호를 하고 있던 그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결국 소유자에게 다시 동물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이런 동물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시민단체 측에서는 관련해서 입법을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중고거래 앱에서 여러 가지 거래가 이뤄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140원 컵라면을 4배로 부풀려서 판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작은 컵라면이라고 해도 최근 물가를 생각해보면 140원은 말도 안 굉장히 되잖아요. 싸네요. 예. 이게 실수로 빚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유통 플랫폼에서 컵라면 가격을 잘못 입력해서 정가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이 컵라면의 가격을 140원으로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10분간 한 수만 개의 컵라면이 140원에 팔린 건데요. 이 컵라면이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중고거래 앱에서 140원에 4배,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정가보다 싸니까 자진해서 이걸 살려고 하는 사겠다.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도 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임 변호사님 이렇게 싸게 어디선가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는 뭐 처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렇죠. 뭐 도매용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물품을 소매로 판다면 뭐 그럴 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예. 수 있지만 우리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풍기 현상이 일었던 과자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요. 실제로 이렇게 중고 거래를 통해서 웃돈을 주고 뭐 몇천 원짜리 과자가 맞아요. 심지어 예. 몇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면 예. 이것 자체를 어떻게 억제할 근거는 없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도 예. 조금 씁쓸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게 합니다. 예, 140원에 사서 500~600원에 팔았다. 그런데 중고 거래 앱에는 북한 지폐까지 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달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5,000원짜리, 2,000원짜리 국권 지폐 사진과 함께 이거 판매한다. 중국 공항에서 북한 사람과 교환한 지폐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 판매 금액이 15,000원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해서 경찰이 간첩 혐의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물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아무리 중고거래 앱이라고 해도 먹던 음식이나 김치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갓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관상을 봐주겠다, 토정 비결들을 봐주겠다 이렇게 주장해서 나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고양이 관상을 받는다는 게 계속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 부분이요. 북한 집회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했다는 거 보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관광을 하다가 예. 이제 교환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지인이 뭐 갖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간첩 혐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예. 이렇게 북한 지폐를 가지고 유통을 시도한 부분은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르면요 북한 사람과 접촉을 해서 뭐 지폐라던가 북한 물품 같은 부분들을 국내로 반입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요. 이런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거기 앱에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뭐 의약품이나 주류, 뭐 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표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